매트릭스의 원리는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 우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물은 에너지고 파동이다. 그 파동을 움직이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이제 정보장이라고 한다. 그 정보장을 매트릭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그 매트릭스의 일부다. 그래서 내 무의식이 바뀌면 나의 우주를 운영하는 그 매트릭스가 바뀐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그걸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76쪽 코티졸 76쪽 맨 밑에 코티졸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아드레날린 외에도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몸속의 코티졸 수치가 올라간다. 아드레날린이 자주 활성화되면 될수록 코티졸 수치도 상승하여 몸에 해를 끼치게 된다. 몸이 코티졸을 만드는 동안에는 건강 증진과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DHEA,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의 약자입니다.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DHEA를 생산하지 않는다. 많은 질병이 낮은 DHEA 수치와 관련이 있고 높은 코티졸 수치는 지방 축적량을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감퇴시키며 골밀도와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사고 기능이, 특히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떨어져서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기억력, 그래서 학습 능력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해마의 기능도 팍 떨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기억나는데 우울증 환자는 이 해마 부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보면 기억력이 잘 없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기억력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 환자 치료를 해주니까 이 해마 부위가 커지더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이 뇌세포에 영향을 주고 운동하면 근육 생기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도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치매나 뭐 파킨슨병 이런 거 전부 다 지속된 스트레스의 결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근거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뇌세포가 위축돼 파괴되는 거는 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노와 면역체계. 분노와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감정 또한 면역체계를 위협한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분노와 보살핌 두 가지 다른 감정에 집중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의 수치를 측정했다. 면역 글로불린 A는 면역 체계의 제1방어선이다. 이 면역 물질입니다. 이건. 연구 중 참가자는 단지 분노를 느낀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연민이나 보살핌의 감정은 면역 글로불린 A의 수치를 상승시켰다. 이거와 관련된 건 이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이게 머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테레사 수녀 효과라고 어떤 생물학자인지 뭐 의학자인지 하여튼 생물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했냐면은 그냥 대학생들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테레사 수녀가 봉사활동하는 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테레사 수녀가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는 동안 입에 침에서 이제 침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침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 A의 농도를 확인했는데 테레사 수녀 봉사활동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 면역 글로불린 A가 이제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거죠.
이 면역글로불린 A가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감기 예방도 되고 감기에 잘 안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이 머더 테레사 수녀의 아주 숭고한 행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보면서 같이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면역계가 반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니 면역글로불린 A가 팍 떨어지고. 그래서 뭐 예민하고 성질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맨날 아프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예. 느긋하고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잘 아프지도 않고 일도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결론. 따라서 스트레스가 당연히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요약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는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 우리가 세포를 재생하거나 해독할 수 없게 만들며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수치를 상승시킨다. 다음은 가장 강도가 강한 스트레스인 트라우마와 트라우마가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트라우마와 왜 스트레스가 어떻게 관련되냐? 그거는 인식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항상 트라우마를 겪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개 물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강아지만 봐도 편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뭐 옥상에 떨어졌던 사람은 떨어져 다친 적 있는 사람은 높은 데만 올라가면 막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애하다가 여러 번 차인 남자는 여자만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관계를 설명시키면 이겁니다. 트라우마가 스트레스를 만든다. 이것과 관련된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모든 자극에 너무 우리를 예민하게 대응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스트레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78쪽 여기선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만큼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트라우마는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겪게 된다. 큰 트라우마는 성폭행, 극심한 폭행, 인질피해, 전투, 테러 공격, 고문, 자연재해, 심각한 교통사고와 중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 폭력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 또한 어린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된다. 이거는 제가 여자분들 뭐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렸을 때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추행 경험은 다들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의 부적절한 이 느낌들. 그걸 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설명하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성추행을 몇 번 당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40대 여자분이어서 뭐 자식도 둘이나 있었는데 부부관계를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관계 하는 게 꼭 어렸을 때 그 성추행의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성은 불결하 더럽다 이런 느낌을 자꾸 불결하 더럽고 찝찝하고 뭐 하여튼 뭐 괴로운 것이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서 부부관계를 힘들어하고 싫어했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도 부부 사이에 갈등도 많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이제 스트레스 계속 만들어낸 거죠. 이건 성적 트라우마죠. 이런 트라우마는 우리가 매일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은 트라우마는 자주 일어나고 어릴 때 겪으면 안정감을 깨뜨릴 수 있다. 작은 트라우마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막기에는 무력하거나 자주 일어날 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잔인할 때 특별히 더 충격이 클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차사고, 추락, 스포츠 부상, 수술, 특히 유년기의 수술, 중요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중병을 발견하는 것들이 모두 작은 트라우마로 분류된다. 여기 작은 트라우마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트라우마 하면은 뭐 꼭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재산이 뭐 전 재산 날리고 이런 심각한 것만 트라우마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수천 명이 치료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작은 트라우마라고, 미니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 뭐 몇 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발표하는데 떨어서 애들이 막 웃어서 창피당했던 거.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평생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뭐 뺨 맞았던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무시당했던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놀라서 울었던 거. 이런 거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은 정말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느낀 겁니다. 그 다음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6살 때까지 겪은 작은 트라우마는 특별히 더 충격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최면 상태에 있으며 무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환경, 중병, 수술, 부모와의 헤어짐,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학대, 가정폭력, 따돌림과 방임은 이 시기에 트라우마를 일으킨다. 그 다음 유년기의 경계 형성. 경계 형성은 아까 제가 좋고 나쁜 거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게 경계라고 얘기했죠. 이걸 판단하는 거. 이게 판단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판단력을 형성하는 시기죠, 유년기가. 트라우마가 어린 아이에게 해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경계 형성과 관련이 있다. 경계 형성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하지만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가장 취약하다. 외상 스트레스는 아이의 경계가 붕괴되거나 침해당했을 때 생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잃게 만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안게 된다. 외상심리 전문가 로버트 스퀘어 박사는 그의 책 몸은 부담을 견디고 있다 에서 안전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 뒤를 잇는 외상성 사건의 심한 정도를 인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새롭게 맞닥뜨리는 암시적 위협을 실제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생존 기제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 시기, 우리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들마저 트라우마로 인식하게 되면 육체와 정서에 극도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후속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뇌의 몇 가지 경로로 반응하게 된다. 이 과정은 스퀘어 박사의 몸은 부담을 견디고 있다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기본 원리를 여기서 쉽게 압축해 놓았다. 우리 몸이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가 보내진다. 아까 HPA 축 설명드렸죠. 시상하부는 뇌 중심에 위치한 조직으로 몸과 뇌를 연결하는 중개소 역할을 한다. 결국 마음과 육신의 중개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받으면 뇌의 다른 부위에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편도체이다.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편도체, 이것도 뇌 안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기억과 정서 반응을 처리하며 정보에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에 전달되어 위협과 관련된 정보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처리된 정보는 안화 전두 피질에 전달된다. 안화 전두 피질은 요거는 이제 이마 쪽에 있습니다. 위협의 강도를 평가하여 생존 반응을 강화시키거나 진정시키게 된다. 안화 전두 피질에서 정보를 위협으로 인지하면 시상하부를 활성화하여 HPA축을 작동시킨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HPA축이 발동하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수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새로운 위협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지속적으로 HPA축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코티졸 수치를 높이고 DHEA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은 악화될 것이다. 동결 반응. 몸이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방법 중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동결 반응이다. 영어로는 freeze response라고 하는데요. 아까 스트레스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리식 반응이다. 근데 대부분 스트레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동결 반응도 여기 스트레스 반응의 하나로 신체 동결 반응도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결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꽤 자주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 말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도 투쟁 도피 반응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지만 동결 반응에 대해서는 잘 언급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동결 반응은 종종 나약함의 상징으로 잘못 인식된다. 우리는 EFT와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들이 트라우마를 겪던 시기에 동결 반응을 일으킨 것을 대부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맞서 싸우지 못했다. 나는 도망쳤어야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동결 반응은 생존을 돕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로버트 스퀘어 박사의 동결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의 연구는 야생의 동물이 트라우마를 겪을 때 보이는 행동을 관찰했다. TV에서 포식 동물이 먹잇감을 추격하는 장면을 보면 포식자가 물기도 전에 먹잇감이 쓰러져 축 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동물들이 공격이나 도주에 실패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동결 반응을 일으킬 때 동물들은 몸에 다량의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공격받을 때의 고통을 최소화한다. 놀랍게도 종종 포식자는 먹잇감이 움직임을 멈추면 먹잇감의 흥미를 잃게 된다. 이것은 동결 반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생물학적 이유이다. 동결 반응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수많은 분들 치료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싸울 때 너무 무서워서 막 꼼짝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뭐 그런 기억들도 뭐 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뭐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뭐 맥이 탁 풀리면서 꼼짝도 못했다. 이게 바로 동결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뭔가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였을 때. 이 동결 반응도 이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투쟁, 도피, 동결. 여기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동물이 동결 반응으로 생존에 성공한 후 일으키는 반응이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 생존에 성공한 동물은 온몸을 떨기 시작한다. 이 반응은 부르르 떠는 것에서 극적인 발작까지 다양하게 있다. 스퀘어 박사에 의하면 떠는 모습을 슬로우모션 비디오로 분석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동결하기 직전의 행동,
대개는 달리는 동작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렇게 동물들은 몸을 떨며 심호흡을 하고 식은땀을 흘림으로써 동결 반응을 푼다. 그러고는 방금 전의 시련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박차고 일어난다. 터는 행동을 통해 마치 공격에 대한 모든 무의식 속의 기억을 떨쳐낸 것처럼 보인다. 여러 종류의 포식자를 맞닥뜨리는 가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동결 반응을 일으킨다. 포식자를 발견한 순간에 얼었다가 위협이 사라지면 가볍게 떨고 다시 이전 활동으로 돌아간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동결 반응 누구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동물들은 동결 반응을 푸는 법을 안다 이거죠. 그걸 푼다 이거죠.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이거죠.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동결 반응을 풀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를 경험한 뒤에 떨고 있으면 진정하라고 권유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저장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부족 문화에서는 동결 반응을 푸는 관습이 있다. 인상적이게도 동물원에서 사육하거나 인간이 길들인 동물 역시 동결 반응을 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동물원의 동물과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가축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야생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EFT 마스터인 캐롤 룩은 EFT를 통해 과거의 동결 반응을 일으킨 사건으로 돌아가 그 반응을 풀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제시했다. 우리는 나중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서 어떻게 이 이론을 발전시켰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더 알아보기로 하자. 자, 여기까지 이제 동결 반응. 이 동결 반응 해보면은 이게 참 여기서 이 책에서 잘 설명한 게 동결 반응이고, 저도 이 동결 반응 보면서 이게 이 부분 참 잘 썼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부분 동결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은 전부 동결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얼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애가 얼었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얼었다, 얼었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영어로도 freeze거든요. freeze가 언다는 뜻이니까. 이 동결 반응,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스트레스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상황이 압도적이어서 동결 반응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무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결 반응 많이 일으키고, 이 동결 반응을 일으켰던 그 상황은 무의식에 전부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뭐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결 반응이죠. 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있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놀렸어요. 그럼 그냥 멍하다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이것도 동결 반응이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들 쭉 해보면은 동결 반응 일으킨 것들이 제일 많고, 이게 또 제일 심각합니다. 차라리 싸웠던 거, 도망갔던 거 이런 거는 EFT 하면 쉽게 빨리 지워지는데, 동결 반응 일으켰던 거는 그 싸우거나 도망갔던 거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그 충격의 강도도 엄청 크고, 그래서 우리 심리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 인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동결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뭐 투쟁 도피 반응 뭐 요 정도만 아시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설명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동결 반응, freeze response,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있었던 이 동결 반응 일으켰던 기억을 EFT로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